엄마와 딸의 관계가 세상의 상식이 부추기는 것처럼 혹은 늘 우리 딸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나의 엄마와 다른 엄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라는 세상과 얼마나 사랑을 주고받았을까요? 내가 주고받았다고 믿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는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지은이는 박우란, 펴낸 곳은 유노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미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애틋한 마음, 서러운 마음, 서운한 마음 등등 복잡한 여러 감정에 동시에 들기도 하는 사이가 모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심리 분석 전문가 박우란 선생님이 왜 유독 엄마와 딸은 애증 관계로 얽히는지, 어떻게 감정 대물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처럼 대를 이어 쌓이는 감정의 독으로부터 내 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심리학 연구와 상담 사례를 들어 차근차근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딸이 엄마의 그 집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자는 무엇보다 타인의 빈 곳을 채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여성 특유의 심리적 기질을 주목합니다. 이때 엄마는 아들이나 남편을 타인으로 인식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지만 딸에게는 같은 여성으로서 동일시하여 오히려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엄마에게 동일시해서 엄마의 감정을 자기 감정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주지 않고 요구만 하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차마 미워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릴 적 엄마에게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엄마, 외롭고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엄마, 나도 좀 봐주세요. 내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랬구나.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엄마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엄마의 감정에 대하여,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2장은 엄마의 시선에 대하여, 내가 정말 내 아이의 엄마일까? 3장, 엄마의 결핍에 대하여, 나도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싶었다. 4장, 엄마의 모성에 대하여, 엄마는 강하다는 환상을 버리며 얻는 것들. 5장, 엄마의 남편에 대하여, 엄마는 엄마면 되고 아빠는 아빠면 된다. 6장, 엄마의 회복에 대하여, 엄마를 넘어 한 인간으로 사는 법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군데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된다. 오래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서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나치 수용소에 갇힌 아이 아빠가 수용소를 놀이터로 만들어 아이가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저려 눈물이 나면서도 그 위트에 웃음이 함께 나는, 울면서 웃어야 하는 괴로운 영화였지요. 울고 웃는 내내 감동과 고통이 함께 따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그 무지막지한 수용소 안에서 무서움은커녕
숨바꼭질 놀이에 신이 난 아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이때 아빠가 수용소를 놀이터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빠가 수용소에 감금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아이에게 전달해도 아이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상태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는 런던 대공습이 일어나는 전쟁 중에도 엄마가 아이에게 사물과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불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뉜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런던 시내의 공습이 멈춘 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반면 어떤 아이들은 상황을 수월하게 넘기며 즐거운 놀이에도 몰두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지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의 태도입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며 그 불안에 엄마보다 더 크게 압도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의 불안의 정체를 알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미 외부에서 일어난 불행한 상황을 부모, 특히 엄마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주하느냐는 아이의 정신 건강에 안정을 주느냐, 불안을 주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을 회피하고 과도하게 아름다운 환상을 아이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난 현재의 상황과 현실을 엄마 자신이 충분히 직시하고 받아들인 다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아이를 잡아주어야 하지요.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면 된다. 하루는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이대로 가면 도무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싶고 뭐든 잘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충분히 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지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어느 선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선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답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다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학생이 그토록 힘겨워하는 데는 엄마의 태도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게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일도 없고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분위기인데 왜 여학생은 답답하고 숨이 막혔을까요? 여학생의 엄마는 모든 것을 열어놓는 듯 말했지만 대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는 특징이 있었지요. 모호하다는 것은 엄마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뚜렷하게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학생이 열려있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령 넌 그걸 하고 싶니? 꼭 해야겠으면 해. 네가 원하면 해. 근데 그걸 진짜 원하기는 해? 와 같은 엄마의 말투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정확히 그걸 말해. 난 그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이보다 더 모호한 표현이 있을까요? 아이에게는 잘 된다는 의미가 지극히 막연할 뿐입니다.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하니 무엇을 해도 어느 선까지 가서 닿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생활 전반에서 엄마는 대체로 이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아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학생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다가 이렇게 반문했지요. 엄마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아이의 침묵이 꽤 이어졌습니다. 아, 엄마도 모르면서.
엄마 자신도 모르는 엄마의 욕망을 딸아이가 조추려 하니 그야말로 답답하고 숨이 막힐 수밖에 없지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줬는데 뭘 줬고 있는지를 모른 채 계속 쫓아서 잘 되어야 한다고 요구만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엄마가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뚜렷이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 본인도 스스로가 무엇을 줬고 있는지도 모를 그것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지요. 엄마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가 좇아야 하는데 본인도 정확히 무엇을 욕망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아이가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없고 내 엄마만 있을 뿐이다. 엄만 왜 그래? 무슨 엄마가 그래? 딸아이가 3, 4학년 시절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곤 했지요. 엄마는 그래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는 게 좋아. 네 엄마는 그래. 이 말은 아이 나름대로 엄마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상상하는 엄마의 상은 결코 감정을 내뱉지 않고 온화하며 인자한 왠지 심사임당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책을 읽은 것도 아닌 딸아이가 이런 환상을 갖는 것은 왜일까요? 융 심리학의 언어를 빌려 말하면 집단 무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굳이 무의식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주 양육자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사회적, 문화적 지식에 지배당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자녀는 직접적인 주 양육자인 부모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만나지만 부모 또한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된 무수한 세계의 지식이 토대가 된 언어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은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많은 환상과 이상들로 가득 차 있지요. 자크 랑캉은 사회와 문화, 세상이 만들어준 보편적인 지식을 대타자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정불변인 어떤 보편적인 지식과 이미지를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 상식과 기준의 보편 지식이기도 하지요. 이상적인 엄마와 실제 엄마의 거리. 딸아이가 경험하는 자신의 엄마는 상상과는 달리 그리 따스하고 인자한 엄마의 모습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는 엄마와 실제의 엄마가 다르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 차이와 괴리에서 결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핍은 알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딸아이에게 엄마는 어느 때는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듯 영원히 떠난 채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직설적으로 꼬집어 말하며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좌절시키기도 했지요. 모든 것을 자애로움으로 감싸 안아야 엄마다운 엄마 같은데 실제 엄마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딸아이는 한동안 솜털이 보송한 인형에 집착하면서 그 결혈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즈음부터 엄마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학년 때까지는 어떤 이미지로만 엄마를 대면하며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엄마가 되도록 요구했다면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엄마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엄마는 표현이 툭툭거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무척 약한 게 느껴져 여린 것 같아. 엄마는 무뚝뚝한데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잘 기억해주는 엄마야. 나는 엄마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은데 그래도 나를 애틋하게 여기는 건 알 수 있겠어. 난 엄마가 싫을 때도 있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없어. 이는 이상적인 엄마 이미지를 그리고 이상적인 엄마를 요구하던 아이가 현실적인 엄마의 구체적인 면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인형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친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지요. 다른 말로 하면 결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엄마와의 경험을 체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체화하지 못하면 이상적인 이미지에 붙들린 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만들어진 결핍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엄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좋은 엄마가 아니라 자신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엄마와의 관계가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인 내가 좋은 엄마 이미지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나는 나대로 엄마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엄마 스스로가 믿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인 엄마가 되지 못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아이와의 관계는 점점 꼬여가거나 헌신적인 역할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사랑이 되려면 상담실 의자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불쑥 울컥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말하지요. 오는 길에는 특별히 일어나는 감정이 없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상담자가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쑥불쑥 눈물이 솟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응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소외를 반복적으로 겪어온 여성이 누군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시선을 모아 바라봐주고 그냥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접촉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빚어내는 것은 시선이다. 자코모 다 렌티니. 제목 삼촌 엄마의 사랑법.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나의 평화롭고 좋은 느낌의 시간은 우리가 만나서 딱 3초까지만이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만날 땐 매일이 새로운 날처럼 반갑고 좋아서 폴짝 뛰며 포옹과 입맞춤을 사정없이 퍼붓지만 딱 3초가 지나는 순간 잔소리와 티격태격 실랑이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거리를 너무 좁히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합니다. 지치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지요. 거리를 두고 아이를 바라보는 일을 무척 즐깁니다. 딸아이도 엄마가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눈빛을 상당히 즐기는 눈치입니다. 엄마가 정말로 예뻐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엄마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꽤 괜찮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멀찍이 서 아이를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예쁘고 어여뻐서 다가가 꼭 한 번씩 만져주고 살을 비비는데 서로 말이 섞이는 순간 우리의 평화는 달아나지요. 딸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생활 습관에서부터 성격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100만 가지는 넘게 눈에 걸립니다. 그럴수록 딸아이의 좋은 느낌과 사랑스러운 감각을 매일 새롭게 되살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 아이의 사랑스러운 볼살과 상큼하지만은 않은 채취를 떠올리지요. 이것은 매일 반복되고 매일 좌절되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사랑스러운 응시는 아이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지하고 각인하게 만듭니다. 모든 존재가 가지는 자존감의 근간이지요.
하지만 사랑스러운 시선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와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띄워야 할 때 띄우지 못하면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거리 띄우기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탐색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사색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여백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어릴 적 엄마에게 원했던 것을 주어라. 종종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다고 호소하거나 반 남자아이의 거친 언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밤이 늦도록 아이가 불편해하는 감정 상태를 다 들어주고 아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탐색하고 어릴 적 엄마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해 주지요. 아이는 엄마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는 진정되는데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요. 덕분에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면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듯한데 사실 그 과정이 엄마 입장에서는 지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욱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럴래? 라고 비난하고 싶어지고 타박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이와 이야기하다가 지치고 감정이 동요될 때는 잠깐 멈추고 사소한 집안일을 하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딸아이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지금은 마음이 참 편안해졌는데 내일 마음이 또 움직여서 힘들면 어쩌지?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지요. 괜찮아. 엄마는 늘 네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줄 거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거야.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아이의 모습을 만나지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내 안의 은밀한 곳에서는 딸아이가 슬쩍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 우습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지요. 나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한테도 엄마가 끝까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는데 나는 늘 혼자서 끙끙 외로웠는데 내가 해주면서도 내 아이가 부러워지는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 부러움은 내 안에 있는 딸아이 또래의 어린 내가 가지는 부러움입니다. 엄마로서 해야 할 책임과 보호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감정은 엄마로서 딸 아이에게 갖는 감정이라기보다 어린 내가 또래의 딸 아이에게 반응하는 감정인 것이지요. 이때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서 조용히 어린 내가 그런 엄마를 소망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순간들을 애도합니다. 이랬겠구나. 그래서 나는 힘들었구나 하고 어린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 위로하고 다독거리지요. 내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공감해주는 엄마에게서 안정을 찾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함께 겪으려 힘껏 노력하는 엄마의 태도에서 사랑을 느끼지요. 결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아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려면입니다. 두어 달 전부터 딸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 6학년 때까지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는 꽤 긴장했지요. 게다가 전문반이라 분위기가 취미반처럼 여유있지도 않았지요. 저는 뒤늦게 들어간 딸아이가 아이들과 바로 어울리지 못해 주눅들고 위축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선뜻 먼저 다가가는 일이 참 어려운 아이입니다.
아이가 힘들다는 걸 읽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왕 시작한 과정은 끝맺자고 다독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울먹이며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아서 아이를 붙들어 앉혀놓고 제대로 물어보니 기존 친구들 중 말이 세고 선동적인 여자아이 하나가 드러내놓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물을 놓고 둥그렇게 모인 아이들이 이제를 가로로 놓았기에 자기도 가로로 놓고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모두 세로로 놓고 그리고 있다거나 자리를 옮기면 그 여자아이가 욕을 중얼거리며 다른 아이에게 눈짓을 한다거나 한답니다. 미술이 싫어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괴롭힘 때문에 미술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판단이 들어 학원으로 확인 요청을 했더니 그 아이는 이미 친구를 괴롭힌 전적이 있었고 강사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던 아이가 결국 스트레스를 그냥 그 애에게 풀었다라고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당했다는 사실에 그것도 내 아이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듯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 감정을 다치게 할까봐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않는데 이렇게 밖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다행히 학원에서 그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보내겠다고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딸아이 이전에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한 아이였지요. 딸아이는 이번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직접 겪었고 어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조치를 취해준다는 경험이지요. 아이들끼리의 감정 싸움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는 결코 개입하지 않고 함께 견디고 기다린다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결국 아이가 스스로 겪어내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 또한 아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모는 그저 여자아이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문제인지 노골적인 정서적 폭력인지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여자아이들은 자기에게 무언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위축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나설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요. 설령 부모가 나선다고 해도 그것이 싸움이나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가집니다. 그래서 혼자 참거나 사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데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익숙함 속에서 어른에 대한 타인에 대한 신뢰의 경험을 내면으로 쌓지 못하게 되지요. 이것을 상상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상상적 불안은 현실적 불안과는 다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중에서도 혼자 상상 안에서 많은 일을 참고 해결하고 생각하는 패턴이 종종 발견됩니다. 딸아이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학원에 늦게 들어갔고 자기 미술 실력이 제일 떨어지니까 선생님께 말해도 그냥 주의만 주고 큰 반응을 안 할지도 몰라. 얘기해도 그 앤 안 바뀔 텐데 내가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등등. 이렇게 혼자만의 상상을 하며 엄마에게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몇 주는 그냥 참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냥 꾹 눌러 담은 것이지요. 낯선 곳에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약한 위치에 있는 딸아이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투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아이는 이미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원하고 바라보기에
부모에게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쏟아질 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적대감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가까운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그 적대감을 적절한 대상을 찾아 투척하지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의도까지도 아이의 반응과 상태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상태나 반응을 좀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지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인 엄마는 그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면 남편과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더 피곤하고 힘들며 엄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고는 아이의 잘못이나 문제 행동에 그 원인을 귀속시키고 자신을 설득하고 아이를 이해시킵니다. 이것 또한 부부의 문제 혹은 나의 문제에 대한 대가를 아이가 치르게 만드는 것이고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나의 독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자신의 감정과 접촉할 수 없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조언이나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의 강의와 해결책을 따라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를 소중하게 대해도 이렇게 누군가가 함부로 아이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사회이고 세상인 것은 분명하지요.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부모가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분별하기는 더욱 어렵지요. 엄마나 아빠가 가진 아이에 대한 선지식과 선입견, 엄마, 아빠 고유의 생각과 경험의 틀 안에서 들으면 아이의 말이나 신호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진짜 개입해야 할지 등을 제대로 분간하는 것이 부모에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이와 동일시되어 아이의 조그만 불편에도 득달같이 학교나 학원으로 달려가는 엄마도 종종 있습니다. 내 아이의 문제인지 다른 아이가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도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책임이 크지요. 제때에 개입하지 못하거나 혹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개입하면 아이는 어른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제 아이에게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그 아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부당한 괴롭힘이 있을 때 가까운 어른이나 부모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는 점, 하지만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도 한계가 있기에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지요. 그 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지요. 어떤 경우에도 엄마와 아빠가 너를 지킬 것이지만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아이는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도 함께 힘이 듭니다. 상처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상처를 피할 수만은 없지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믿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겪어낼 수 있는 단단한 정서적인 맷집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엄마인 내가 생각하는 관심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관심을 세심하게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요.
딸아이는 그 일이 있은 후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신기할 정도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